최근 2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의 양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벌가와 연예인뿐만 아니라 SNS를 타고 일반인들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갈수록 늘고 있는 마약 범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마약 범죄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훈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저희가 좀 집중 리포트로도 봤듯이 이 마약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연예인들, 뭐 또 재벌가 자녀들 같은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도 지금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현황이 어느 정도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딱히 유명인들의 범죄가 급증했다기보다는 네. 그 마약을 복용하는 일반인들이 절대적인 수가 많이 늘은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수사기관에서도 첩보를 받을 때 유명인들에 대한 마약 범죄라는가 할 경우에는 수사력을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언론에서도 그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뭐 집중해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유명인들에 대한 그 수가 많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유명인들의 경우 해외 출국이 잦거나 혹은 외국에서 생활하거나 치료했던 기간이 길었다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거래 수법에 대한 이제 보도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SNS를 비롯해서 거래 수법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좀 은밀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수사하기도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얼굴을 맞대지 않고 SNS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예. 특히나 요즘에는 판매를 하는 사람, 광고를 하는 사람, 뭐 배달하는 사람, 뭐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점주직처럼 나눠지는 경우들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법도 예. 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검거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 내역을 좀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원천적으로는 뭐 다크웹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판매상들에 대한 수사도 많이 광범위하게 또 예. 네.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 마약 거래에서 이른바 그 던지기 수법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뭐 전문 용어로 뭐 던지기, 뭐 네. 드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네.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서로 간에 주고받았다면 돈과 마약을 주고받았다면은 이제는 일정한 그 SNS 대화를 통해서 일정한 곳에다가 마약류를 은닉해 놓고 네. 그 은닉해 놓은 장소를 사진으로 찍는다든가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어디 곳에 은닉해 놨다. 그럼 그걸 찾아가라라는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네. 그 드랍이 이루어지는 장소들이 상당히 미묘해요. 아. 우체통 안에 넣는 경우들도 있고 예.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양수기함이라든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에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은 찾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소에서도 뭐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그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예. 얘기가 될 텐데 또 이 제모라든지 뭐 탈색을 하면은 마약 성분이 뭐 검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예. 뭐 수액을 맞는다 뭐 그런 말들도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 건지 그게 만일 그렇게 된다라면 또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한 5일 이내에 마약을 복용했을 경우에만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모발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마약류 복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약 수사에 있어서는 그 모발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아, 예. 근데 만약에 온몸에 난 모든 털을 제모를 해왔다면 예. 네. 사실은 검사할 수 있는 모발이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염색이나 탈색, 그다음에 뭐 수액을 복용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한데요. 네네. 다만 잦은 염색이나 뭐 잦은 탈색을 통해서 모발이 좀 화학적인 변성이 일어난다면 예. 이런 경우에는 뭐 마약 복용 여부에 대해서 뭐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사실 증거인멸죄의 경우에는 네. 그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는 별도로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약을 투약한 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검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확인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어떤 조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는 모발이 한 달에 1cm, 뭐 정확하게 0.9cm 정도씩 자란다고 보고
국과수의 검사를 의뢰할 때는 3cm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몇 년이 흘러가지고 머리가 지금 모발이 짧다면은 사실은 그거 방법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어렵겠죠. 다만 뭐 겨드랑이 털이라든가 네. 분모, 혹은 뭐 다리털 이런 곳에 난 털을 가지고는 모발을 가지고는 검사는 가능합니다. 이런 네. 경우에도 이제 양성 여부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아, 예. 다만 이제 몇 년이 지날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정확한 시기라든가 방법, 장소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뭐 다시 본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만약에 양성 반응이 없다면은 또 유죄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뭐 거의 그 몸의 모든 모발을 다 제거하고 이런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예.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 현실적으로도요? 특히나 예. 예, 뭐 모발, 그다음에 어떤 뭐 브라질리언 왁싱 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 다투고 있고요. 최근에도 모 연예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아마 다리털에서 검출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또 마약 범죄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난 스스로 투약을 한 게 아니다. 뭐 누군가에 의해서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투약을 뭐 맞았다. 이런 식의 주장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 것들은 어떻게 좀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형사법은 네. 고의범만을 처벌합니다. 뭐 과실범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법률에 규정을 하는 경우만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범죄의 경우에도 내가 마약임을 알고서 복용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원칙은 이런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악용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사실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몰래 혹은 강제로 투약을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진술은 사실 그런 변명들은 일선 수사기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근데 그 진술들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있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가 조사를 하죠. 그래서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들어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네. 만약에 마약임을 알고서 복용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런 주장들은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겁니다. 네. 이 마약 범죄와 관련된 보도가 나올 때마다 또 나오는 게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집행유예가 많이 좀 선고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현재 좀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지요? 법원에서 그 정하는 그 마약류 단순 투약 기준에 대한 양형 기준은 뭐 어떠한 마약을 복용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부터 2년 사이 수준입니다. 네. 다만 이제 초범일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네. 징역형이 부과되고 집행유예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예. 들자면은 뭐 징역 8월에 뭐 집행유예 2년 뭐 이런 식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양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지, 뭐 반성을 하고 있는지, 네. 뭐 일탈을 막아줄 가족 간의 유대감이 있는지, 아니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가중 혹은 감경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초범의 경우에는 특히 뭐 유명인의 경우에는 네. 그 집행유예 판결이 많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예. 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기사들을 봤을 때도 좀 집행유예가 좀 많은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네.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수 예.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른 형사범들과 비교할 때 마약류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많이 받지만 재범, 산범으로 나가면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네. 특히 단순 투약 이외에 그 밀반입의 경우에는 형이 되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뭐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밀반입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예.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밀반입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뭐 무기, 사형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금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무겁게 법정형 자체는 정해져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공급책도 있을 거고요. 또 네. 유통망도 있을 거고 그런 공범들을 수사하는 건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됩니까? 뭐 마약류를 뭐 단순 투약한 사람보다는 뭐 네. 당연히 마약을 제조하거나 생산하거나 유통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약 수사에서는 함정 수사가 상당 부분 용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해서 예. 마약 판매책과 접속을 한 다음에 검거하는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그 다크웹 사이트에서는 최근에 그 비트코인 등 그 블록체인 화폐들이 그 마약 이용 대금에 이용되고 있는데 그런 계좌라든가 예. 비트코인 지갑이라든가 이런 거래원을 통한 그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경찰과의 유착 의혹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마약 사범에게 제보를 받은 것처럼 수사 기록을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마약 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제 범죄나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예. 그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는 그런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런데 마약 범죄는 피해자도 없기 때문에 합의라는 절차도 없고요. 이제 마약 사범들이 자신의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확인서, 뭐 일명 공적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받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도 뭐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아서 다른 범죄자들을 색출할 수 있다면 나쁠 게 없겠죠. 네. 근데 만약에 공적서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런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공의 정보를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적서를 산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결탁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수사 공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한 시스템을 아마 경찰이든 검찰이든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나 또 마약 범죄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처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중독을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치료 이런 것들도 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네. 통상적으로 마약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재범을 합니다. 근데 그 암수 범죄가 많죠, 마약 사건들은. 그 암수 범죄가 많다는 특성을 보면은 아마도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마약, 특히나 그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중독률이 높기 때문에 뭐 처벌과 함께 치료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범 이상의 그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 감호 등의 청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그 정부에서도 며칠 전에 그 마약류 대책 회의를 열고 네. 그 2020년 마약류 종합관리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마약 사범에 대한 재활 교육 프로그램, 전문 인력 육성, 그다음에 마약 사범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전에 전문의에 의한 중독 여부 판별, 상담 치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김태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